너무 어둠인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어둠인데 이거. 한창 이 어둠의 골목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촬영을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에는 정말 많은 시장이 존재합니다. 광저우 수산시장, 칭푸 애완동물시장, 이유 국제상무성 등 중국의 상징적인 곳들이 많죠. 하지만 이 시장들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장이고 합법적인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관상어 도매시장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어둠의 시장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보가 없고 특히나 촬영이 금지된 곳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암시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중국 안산에 위치한 산타이지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모든 상점이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허가와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진 이 시장은 다양한 관상어가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이 산타이지 도매시장을 무려 2일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허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찍었냐고요? 저와 S아쿠아 사장님 둘이 한국 대표로 세계 구피 월드컵에 초대받았고 특별히 안산 시장님께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8년 전에 한국분 한 분이 다녀오시긴 했는데 촬영이 금지라 구체적인 사진이나 영상은 찍지 못하셨더라고요. 이때부터 약간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찍다가 칼 맞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5년차 물생활 유튜버 물보입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있고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3편으로 나눠서 내보낼까 하다가 과감하게 한 편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스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하나하나 다 처음 보시는 장면이실 거고 대본 작업만 일주일을 한 만큼 현지 업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만 추렸습니다. 심지어 촬영하다가 쫓겨날 뻔까지 했죠. 거기에 밀수와 불법 거래 이야기들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디부터 갈까 하다가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샵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대중적이라는 샵이었는데요. 특수 어종보다는 인기 많은 스테디셀러 어종들만 모아놓은 샵이더라고요. 특히 이 구피가 주류를 이뤘는데요. 도매상이다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HB 파스텔 어항도 봤는데 이 아이는 출산도 많이 하고 늙어서 허리가 많이 휘었네요. 그리고 이 어항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환수가 시급해 보였는데요. 이 정도면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구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마 곧 대량 몰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가격이지만 퀄리티와 이런 질병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와 근데 러미노주 테트라들 사이즈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죠. 가평 계곡에서 잡히는 돌고기들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소드테일도 보이고요. 그 아래에는 레인보우 샤크가 보입니다. 알비노 나비비파들도 바닥에 깔렸네요. 갤럭시 울트라 S24와 크기를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분위기도 밝고 주변 샵들에 비해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컬러 병아리였는데요. 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팔던 그 컬러 병아리였습니다.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병아리들은 인위적으로 염색약을 부어서 염색시킨 아이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한 염색약 탓에 눈이 멀거나 죽는 병아리들도 상당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샵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컬러 병아리라고 합니다. 한 달에 1000마리 이상이 팔린다고 하네요. 주로 놀이공원과 축제 현장 등에서 매입을 해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녀석들은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인데 수컷 병아리들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도살되거나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첫 반려동물이었던 병아리,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팔았잖아. 그 외에도 철장 안에 갇힌 앵무새들과 쥐들도 보입니다.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소매상으로 나간다고 하시네요. 근데 매장 앞에 죽은 병아리들을 아이스박스에 그냥 쌓아두는 거는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물고기 도매상들도 들어가 봤는데요. 와, 이 빨간 광경은 정말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중국에 왔으니 이걸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일단 몸짱 소림사 사장님 한번 인사드리고요. 참고로 이 가게는 20년이 넘은 가게인데요. 낡았지만 전통이 묻어나는 가게 같지 않나요? 구라미들이 붉은 조명 아래 있는 이 장면은 다시 봐도 명장면이네요. 구라미뿐만 아니라 오스카도 과밀이었고요. 비파들 유리에 달라붙은 거 보세요. 거의 좀비인데요. 대부분 어종들이 빨간 조명 아래 공포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게 바구니에 여과솜을 넣어서 물리적 여과를 하고 있네요. 혹시 양말 필터 같은 것들 근데 특이한 게 어항 제일 아래에 여과제들을 넣고 썸프 여과 방식으로 나머지 어항들을 순환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 정도 여과제로 이 많은 물고기들을 커버한다는 게 진짜 중국은 미스터리로 가득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과밀로 넣어도 괜찮은가 궁금하시죠? 이것도 업자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항에 물고기를 과밀하게 넣는 이유는 도매는 회전율이 생명인데 도매시장은 장기간 사육이 아닌 빠른 유통이 목적입니다. 3일에서 5일 안에만 팔리면 된다는 마인드고요. 생존보다는 운송, 효율, 공간 절약, 원가 절감이 훨씬 더 중요하죠. 쉽게 말해 사육이 아니라 일시적 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판매가 완료되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에어레이션을 과도하게 해주고 다양한 약품, 예를 들면 메틸렌블루,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소금 등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가격 구조 또한 한몫하는데요. 열대어 도매는 일부가 죽어도 정상 손실로 감안되는 가격 구조입니다. 즉 구피 100마리 중 30마리가 죽어도 이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남은 개체만 실질 상품이라는 마인드인 겁니다. 물고기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정상이지만 유통업계 기준에선 합리적인 유통 구조인 겁니다. 조금은 잔인하지만 이것이 생업인 이들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곳은 도매상들이 밀집한 곳이다 보니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진열을 해놨다기보다는 그냥 업자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한 혹은 조금 더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한 진열이 많았는데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우파루파 판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파루파는 냉수종이잖아요. 이날은 에스아쿠아 사장님이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을 정도로 날씨가 더웠는데 냉수종을 밖에다가 내놓고 이렇게 과밀로 둔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아이스박스에 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중국에서는 일어납니다. 이쯤에서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도매로 여러 마리 구매하면 마리당 3,000원도 안 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2주에 한 번만 오픈한다는 어둠의 마켓에 들어가 봤습니다. 뭐야 이거? 들어가자마자 너무 깜깜해서 놀랐는데요. 아주 어두운 분위기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마켓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각 농장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물고기를 데리고 나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진 봉다리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잉어인데 쇼파이네. 이 녀석은 숏바디 버플코 같은데 시작부터 한 마리가 죽어있네요. 심지어 이쁘게 병에 담아서 구피를 분양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새롭네요. 컬러 새우도 봉다리에 분양하고 먹이용 새우도 봉다리에 분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봉다리 안에 구피들을 과밀로 분양하고 계셨는데 싼 거는 한 봉지에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했습니다. 마리당 거의 200원꼴로 팔더라고요. 심지어 준성어들도 이렇게 분양하고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 봉지의 구피들은 거의 다 폐사해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수초 상태도 아주 좋았고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이 수초도 재미있는 밀수 이야기가 있는데 뒤에 수초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어둡게 하고 판매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어둡게 하고 팔아야 조명에 비친 물고기가 아름답게 보여서 조금 더 많은 구매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야시장 분위기 물씬 나고 좋죠. 암막을 치고 장사해서 다른 의미로 암시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일부는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곳들도 있어서 불법적인 탈세라는 의견도 있고 이 부분 말고도 불법적인 이야기는 역시나 영상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열악해 보이지만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구경해보나? 근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설치다가
그리고 거북이 도매상도 가봤는데요,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허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불법하면 밀수고 밀수하면 거북이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거북이는 밀수가 쉬운 편입니다. 물도 필요가 없고 등갑 안으로 들어간 거북이를 테이프로 감아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식으로 하죠. 물론 이 가게가 밀수샵이라는 말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그물망에 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사육이 금지된 붉은기 거북인데요, 진짜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식재료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에 담긴 수생 거북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근데 이 녀석들 딱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촬영이 좀 힘들었던 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배설물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장사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일하시는 게 정말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이 안산이라는 지역은 원래 철강 도시였으나 우리나라의 구피천처럼 철강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1년 365일 따뜻한 물 온도를 유지해 주어 중국 전체 구피 공급량의 약 70%까지 생산을 하게 된 특이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 본격적인 시장을 촬영해보려고 했는데 어두운 구석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찐 암시장이다 생각하고 가봤습니다. 나 혼자 왔으면 절대 안 들어갔어. 여기 약간 썸네일 각인데 여기 약간. 네, 썸네일로 썼고요. 이곳에는 잉어와 각종 생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가게가 아니라서 월세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곳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둡다 보니까 장사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시장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불이라도 좀 켜주지. 잉어들이 산소 엄청 먹는 애들인데 이 좁은 데서 이렇게 가밀려 괜찮나? 아무리 고압함수로 넣었다고 해도 물보다 고기가 더 많아. 약간 저런 거는. 장모 그건가 보다. 귀엽다. 설치류들도 판매하고 계시네요. 너무 어둠인데 이거. 안 보여. 너무 어둠인데 이거. 한창 이 어둠의 골목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촬영을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무작정 카메라를 끄라고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예전부터 이곳이 외부의 촬영을 금한 이유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건너 몇몇 분들에게 들었는데 중국은 생각보다 허가 없이 동물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래도 있으며 시장의 축약 노하우나 가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대기하고 또 대기했는데 저녁 8시 넘어서 다시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손님들 가고 그때 찍으라는 건가? 하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구피 대회를 촬영하다가 저녁 때 다시 왔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고 물고기만 있어요. 이런 수면등 같은 거 이런 거 좀 등을 그래도 켜놓으시네. 지금이 이제 중국 시간으로 한 8시쯤 됐는데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빨리 닫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여기는 안 가봤는데 여기 불을 왜 다 켜놓고 가시는 거지? 근데 신기하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와, 대박이다. 조금 황당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을 기약하며 철수했습니다. 숙소에 와서 별다강님과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내일은 대박 컨텐츠를 건질 수 있길 빌었습니다. 컵라면 먹는 제 친구가 불쌍해 보인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를 또 해외로 내보냅니다. 다음날 다시 촬영 허가를 받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은 레이아웃된 어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중국은 요즘 원칩으로 된 풀 RGB 조명을 활용해서 물그림자를 내는 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수족관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가게 안을 들어와도 되냐고 여쭤보고 나서 허락을 받고 들어왔는데 너무 멋있는 가게예요. 와, 여기는 전통적인 분위기의 수족관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 몇백 년 전 최초의 금붕어들과 당시의 어항, 축양장들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안방의 옷장이나 가구 같은 모습 아닌가요? 중국의 전통 축양장은 단순한 수조가 아니라 가구와 결합된 형태로 발전했고 실내 장식과 조화를 이루며 물고기 사육을 생활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문화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사육 공간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축양장에 다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 위층의 어항을 지탱해줄 기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둥이 없다고? 기둥이 없어.
어항 위에 또 어항을 시공하고 그 위에 또 어항을 시공한 거지. 그럼 맨 밑에 어항은 하중을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이것도 기술력이지. 이게 진짜 없는 거야? 기둥이? 그러네? 유리로 이어져 있네? 와.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런 축양장은 일반 축양장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부분 대형어를 취급하고 계셨는데 이 물탱크 하나로 모든 어항을 다 커버한다고 하십니다. 그 와중에 먹이로 둔 새우는 참 싱싱해 보이네요. 이곳이 이 도매시장의 유일한 비단잉어 샵인데요. 매장 안에는 역시나 타포린 수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위가 낮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단잉어 양식장 혹은 샵과는 많이 다르죠. 중국의 비단잉어는 더 건강한 걸까요? 분명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녀석들인데, 물론 24시간 물을 순환시키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보기 편한 장점이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와, 근데 발색 보이시나요? 조명 아래 힘을 감안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네요. 15마리 2만원? 응. 싸네. 20마리 2만원. 떨인가? 그냥 한 마리당 1,000원 꼴이네. 대형어 샵들도 많았는데 이 대형어 샵은 촬영 허가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몇몇 가능한 샵들을 찍어봤습니다. 이곳은 일가족이 운영하는 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거울 보시는 거 아닙니다. 물고기예요. 농담이고요. 근데 얘는 너무 못생겼는데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생을 마감했네요. 얘 눈이 하나 없다. 눈 없어. 그러네. 있다. 눈이 있다고? 안에 있어, 눈이. 눈동자 이렇게 움직여, 안에서. 있어. 눈 있어, 눈 있어. 그러네, 눈이 있네. 나 눈 없는 줄 알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형어 샵은 축양과 관리가 쉽지만 거래처 늘리기가 쉽지 않고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매시장에도 정말 많은 중대형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로와나가 참 많았습니다. 아로와나와 같은 대형어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의미로 중국에서 늘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 아로와나도 불법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 초반 아로와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아로와나 양식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하였고 이 공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로와나 수입에 대해 제한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에 따라 밀수 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도시에 있는 시장은 규제와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밀수나 불법 판매가 많지 않지만 이런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는 밀수 개체나 사이테스를 등록하지 않은 개체들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몇몇 촬영을 극도로 꺼리는 대형어 샵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 때문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심지어 타오바오나 판도도 등에서는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일부 대형종은 검색 자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아로와나가 이렇게 불법 거래를 유발하는 주요 어종이 돼서 마음이 아프네요. 행운의 물고기로 인기가 많은 플라워온도 중국 내 자체 번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매상에도 많은 수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숏바디로도 개량돼서 분양되더라고요. 근데 숏바디어도 크긴 크네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대형어항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형어항 만드는 곳들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곳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었지만 중국의 대형어항들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법칙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썸프어항이었고 시트지에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나무 같은 자연적 요소를 연출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심플한 느낌으로 이 정도만 해도 이쁠 것 같아. 그리고 대체로 이런 곳들이 쇼룸을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최대한 어항의 아름다움을 뽐내야 하는 곳이니까요. 자리만 잘 잡으면 큰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물고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수초도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푸릇푸릇하고 싱싱하더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물을 순환시켜서 싱싱한 수초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초 밀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아시나요? 특히 나나나 부세의 경우
한국과 시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물 없이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핸드캐리로 밀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족관 업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내용 담았다가 밀수하는 사장님들께 욕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거의 관행처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중국에서 수초를 잘만 들여오면 비행기 값은 뽑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수중나무가 한국에 거의 없거든? 근데 지금 되게 잎도 되게 이쁘게 자라네. 완전 뿌리만 잠그게 해가지고. 그러네. 하지만 여러분, 수초는 검역 대상이고 수입 시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밀수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역시나 용품샵들도 많았는데요. 전세계 물생활용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용품들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과제를 마치 야채 사듯이 무게를 직접 재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격도 엄청 저렴했습니다. 에어호스 롤 있잖아. 여기서 얼마인지 알아? 한 롤에? 얼마? 막 100m 단위, 막 200m 단위 막 이런 거 있잖아. 1,700원 막 이래. 100m 단위로? 이 집은 2대째 하고 있는 도매샵인데 생물봉투를 주로 판매하시더라고요. 야, 생물봉투 파는 곳은 또 처음 보네. 시트지, 뜰채. 좀 신기한 뜰채도 많은 게 완전 귀여운 이 초미니 뜰채도 묶어서 도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씩은 안 팔고 이렇게 묶음으로 판매하시나 봐요. 그런데 조금 특이했던 게 각 매장별로 보면 구색이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과기도 한두 종류, 기포기도 한두 종류만 해서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진열하는 식이더라고요. 이는 중국의 유통구조의 특성 때문인데요. 중국 수족관 용품 브랜드의 대부분은 대리점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이 특정 브랜드의 지역 독점권이나 우선 공급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조금씩 들여오는 게 아니라 소수 브랜드만 딱 집중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그렇게 하면 창고 관리도 쉽고 가격도 통제하기 쉽고 판촉 구성도 훨씬 간편해지거든요. 중국 수족관 시장은 브랜드를 다양하게 깔면 매출이 무조건 늘어난다는 공식이 잘 안 통하는 곳인 거죠. 오히려 한 브랜드랑 깊게 가는 게 낫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뚜껑 받는 게 반찬통처럼. 근데 보통 한국에 이제 유통되는 거리식 여과기는 여기 물 나오는 부분이 오픈돼 있잖아. 그래서 수류가 세면은 약간 굴곡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네모나게 작은 틈을 주니까 이걸 한번 막아줘서 들어와서 좀 소음이 좀 없을 것 같긴 하다. 역대급으로 사료 구색이 엄청 많은 데인데 사실 사장님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행히 촬영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구색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다 사료예요. 이거 유통기한 감당이 될까 싶은데 도매상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매장을 우연히 방문한 사료회사 사장님께서 계속 사료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챗도 서로 교환했는데 저 한국 돌아오고도 위챗으로 계속 연락 오십니다. 저는 그냥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장사꾼 아니고 그냥 유튜버예요. 시장 내에 유일한 플레코 전문샵도 있었는데요. 박스 단위로 대량 유통되는 저렴한 종과 고가에 판매되는 희귀종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236, 얘네는 333, 술탄 264. 이 친구 이럴 때 보면 진짜 업자가 많네요. 플레코는 숨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섹시한 사장님도 플레코 주문이 들어오면 잡는데 한참이 걸리신다고 합니다. 도매시장에서 플레코는 생존력이 강하고 회전율이 빠른 아이템으로 여겨지는데요. 현재는 수입산과 국내 브리딩 개체의 경쟁 구도라고 합니다. 이 샵도 되게 특이했는데 도마뱀들을 대충 꺾은 나뭇가지들에다가 몇백 마리를 풀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받냐 이거? 나 그냥 나뭇가지 줄 알아. 나도. 오, 뭐야?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야? 받으면 철컹한다. 오. 이분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분도 그냥 손님이었더라고요. 저 사람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안쪽에도 역시나 신기하게 브리딩하고 계셨습니다. 잡은 거 같아, 이거? 잡은 거 같은데? 여기 100마리 있는 거 같아, 여기. 우와. 개망치 이거. 뭐지 이거 다? 무슨 도마뱀일까 이거? 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내에서 파충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매시장도 구조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특히 파충류 시장은 밀수도 쉽고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관상어 시장보다 불법 거래가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개체는 아마도 합법이겠죠? 그리고 기니피그들도 있었는데 장모종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너무 과밀로 눌려져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여기저기 자다 일어난 것처럼 눌려 있어서 귀여웠습니다. 저가 개체일수록 번식 환경이 좋지 않거나 유전 질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 녀석들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네요. 알비노. 알비노가 있어. 한 마리 알비노. 진짜 알비노네? 한 마리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안산시에 있는 도매시장을 이틀간 촬영해봤는데요. 찍어놓고도 이걸 어떻게 유튜브로 풀어내야 할지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시장엔 법을 지키지 않는 거래들도 분명히 일어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육 환경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이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상인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물고기에 인생을 걸고 하루하루를 땀 흘려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가족들의 생계가 되어준 시장이죠. 이곳은 단순한 도매시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물생활 문화를 이어가는 심장 같은 곳입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물생활이 이어지길 바라며 슬기로운 물생활TV는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갑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댓글로 물보라는 단어와 함께 영상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두 분을 뽑아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 한 줄 읽으며 보람됨을 느끼고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보 쉐쉐.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